나무 붓다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서 돌 조각, 특히 석조각이라고 하는 이런 화강암 조각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동이라든가 또는 목조각이라든가 아니면 흙을 빚어서 만드는 소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중국의 금동이나 또는 유럽의 금동이나 또는 중국의 나무나 우리나라의 나무나 대체적으로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쇠를 녹여서 만든다든가 나무를 깎아서 만들 때는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이렇게 닮게 만들 수가 있는데 유독 돌만큼은 지역에 따라서 그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유럽 조각이 뭐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이라든가 그리스의 조각이라든가 이런 조각들이 정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조각하기에 좋은 대리석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석은 굉장히 부드러운 돌이기 때문에 정교한 조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과 같은 곳에 있는 돌들은 대리석과는 다르게 비교적 딱딱한 돌이기 때문에 그런 정교한 조각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인도나 또는 중국의 경우에는 돌 조각의 주요 재료가 사암이라고 하는 같은 돌이면서도 대리석보다는 단단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각이 가능한 그런 돌인 반면에 한국의 조각의 주요 재료인 돌, 즉 화강암이죠. 이 화강암은 너무나 돌이 단단하고 깨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각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많은 풍부한 일본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런 화강암으로 조각할 바에는 목조각이나 소조 조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화강암 조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화강암 조각을 주요 존상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화강암 조각을 어떻게 보면 조각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조각가들은 어떤 이유인지 그 화강암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화강암으로 보석을 빚어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화강암 조각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등장한 본격적인 최초의 석조 조각은 충청남도 예산 화전리라는 곳에 있는 사면석불입니다. 자, 이 돌은 비교적 부드러운, 화강암이 아닌 비교적 부드러운 돌로 조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조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체적이고 정교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자, 한번 보시면은 금동불상을 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재료만 돌일 뿐이지 금동불상이랑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처님의 머리, 불두가 깨져서 없죠.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깨어진 자리에 보면 목만 남아 있고요. 이 불두의 뒤통수가 광배에 붙어 있었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광배는 아주 깨끗합니다. 불두만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처님의 불두를 완전한 입체 형태로 깎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돌 조각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리석 조각은 가능하지만 강한 충격을 줘서 돌을 깨뜨려야 하는 돌 조각에서는 이렇게 목을 가늘게 만들고 불두를 완전히 입체적으로 만들면 이 목이 받는 하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렇게 깨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 조각을 처음에는 아마도 그냥 돌이지만 금동불상이랑 똑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깎았겠지만 아마도 어느 시점에선가 아주 작은 충격,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작은 충격만으로도 저렇게 불두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한 뒤로는 우리나라 조각에선 더 이상 저렇게 입체적으로 목을 가늘게 만들고 불두를 만드는 그런 조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최초이자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돌과의 싸움에서 이 백제 사람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돌을 너무 입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잘못하면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애불입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마애불 역시 백제의 석공들이 조각한 그런 대표적인 그 돌 조각인데요. 여기서는 그 예산 사면불에서 본 그런 그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바위에 상당 부분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처님의 머리 부분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면 불두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완전한 입체가 아니라 이 부처님의 뒤통수 부분은 바위에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불두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어깨까지는 어느 정도는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깨 내려오면서부터는 점차 조각의 깊이가 얕아져서 맨 아래 부분, 이 대좌에 있는 부분에 가면 거의 선각에 가깝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도 원래는 앞으로 내밀고 있는 손이어야 하는데 손을 내밀면 역시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몸에 달라붙는 이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후대에 아마 누군가가 일부러 깨뜨린 이 부처님의 코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래의 모습을 상당히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애불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이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입체를 너무 평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세가 뻣뻣하고 잘못하면 부처님이 쥐나실 것 같은 그런 딱딱한 자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깊이를 얕게, 입체적이지 않고 얕게 만들면서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방법을 개선한 것이 역시 충청남도 이번엔 서산에 있는 마애 삼존불상입니다. 자, 이 불상을 보시면은 오히려 태안 마애불에서 보신 것보다도 더 납작하게 만들어서 옆에서 보시면 부처님의 불두 부분도 입체적이 아니라 거의 바위 속에 파묻혀 있듯이 보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조각의 깊이도 태안 마애불보다도 더 얕아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신기하게 앞에서 보면은 납작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태안 마애불보다 훨씬 자유롭고 입체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의 이 화강암 조각을 비유하자면 가성비 조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화강암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번 정지를 한다든가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만들었을 때의 효과를 다 뽑아내는 기법, 이런 게 이제 가성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분명히 야트막한 조각이지만 자, 손 처리한 걸 보시면 태안 마애불은 입체적인 손을 그대로 눌러서 앞찾기로 누르듯이 이렇게 만든 반면에
서산마애불에서는 이 손을 옆으로 살짝 벌려놨습니다. 사실 정면에서 보면 이 팔의 옆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마치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자세로 보면 부자연스러울 줄 모르지만 언뜻 앞에서만 볼 때는 팔이 꽉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건데 약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옆으로 벌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면에서 보는 모습만 조각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는 모습을 약간 벌려놓은 형태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조각의 깊이는 얕으면서도 깊이 있게 보이는 그런 독특한 마애불적인 원근법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그 옆에 있는 반가사유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반가사유상의 팔과 다리가 저런 모습으로 보이느냐? 바로 약간 비스듬히 앉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몸은 약간 비스듬히 앉고 얼굴만 정면으로 봐서 마치 정면으로 앉아 있는데 저렇게 납작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발을 내밀고 팔을 거기에 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적이지는 않지만 납작한 부조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런 기법이 바로 마애불 조각 부조 기법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협시 보살 입상의 대좌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발을 딛고 있는 대좌를 보시면 태안 마애불에서는 이렇게 언뜻 보시면 직선으로, 그죠? 마치 이 대좌를 정면에서 보는 것처럼 윗부분을 직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서산 마애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타원으로 표현했어요. 도면상으로 그릴 때는 항상 정면에서 본 것처럼 그리게 되지만 실제로 볼 때는 사람의 발은, 상대방의 발은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살이 서 계시는 대좌도 눈높이로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 눈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타원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직선으로 표현하나 타원형으로 표현한 둘 다 평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선이 아닌 타원으로 바꿔놓게 되면 마치 공중에 이런 둥그런 대좌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위에 이 보살의 천이 자락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그 걸쳐 내린 옷자락이 대좌를 걸쳐서 앞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마치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의 그 옷자락이 그 서 있는 장소에서 하객들을 향해서 쭉 늘어져 있는 것처럼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평면입니다. 그러나 앞쪽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마치 내가 서 있는 곳, 지금 관찰자가 보는 장소, 예불자가 보는 장소, 그리고 마애불이 새겨진 벽면이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 옷자락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쏠려 나옴으로 인해서 서로가 연결된 공간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풍부한 그런 깊이감을 만들어내는 눈속임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이 완성되면 점차 얕은 부조도 깊이 있는 입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런 삼존상은 서산 마애불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양쪽에 협시 보살이 서 계실 때는 보통 똑같이 입상으로 서 계시거나 똑같이 앉아 계시거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보살 두 분은 자세가 달라요. 한 분은 서 있고 한 분은 앉아 있어요. 자, 왜 이런 파격적인 구도를 택했을까? 그거는 아마도 지난 시간에 그 경사년명 불상을 말씀드릴 때 양쪽 보살이 그냥 무의미한 보살 두 분이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관음, 이쪽은 세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별, 그 보살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면서 그런 보살을 구별하기 위한 표현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협시, 즉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냥 보살이 아니라 바로 미륵보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구도를 써서까지 반가사유상을 한쪽에 모셔놓은 것입니다.
양쪽에 미륵보살이 앉아 계시는 거는 도상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양쪽에 관음이, 양쪽에 다 세지보살이 앉아 계시는 거는 도상학적으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쪽만 미륵보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반가사유상의 도상을 택한 것입니다. 자, 대신에 그럼 종교적인 의미로는 충분히 그렇게 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쪽은 서 있고 한쪽은 앉아 계시면 균형이 깨진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런 문제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 서산 마해불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 한쪽은 서 있고 한쪽은 앉아 계셨을 때 균형이 깨진다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불안정한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한쪽은 앉아 계셔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데? 괜찮은데? 자, 그렇지만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서 있고 한쪽은 앉아 계시면 좌우 균형이 깨뜨려져서 불안정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는 그렇게 균형을 깨뜨렸으면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 조각가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반가사유상은 부처님으로부터 약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서 있는 보살상은 부처님 바로 곁에 서 계신 반면에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약간 떨어져 있어요. 똑같은 거리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거리가 같으면 갑작스럽게 서 있고 앉아 있고 이 균형에 의한 깨지는 현상이 금방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약간 벌려놓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작은 미묘한 그 신의 한 수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균형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서 있는 보살상은 부피가 큽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무거워 보이죠. 앉아있는 상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양팔 저울 같은 걸 보면 추의 무게가 똑같을 때는 중심으로부터 양쪽이 똑같이 놓으면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다 그러면 가벼운 쪽은 멀리 보내고 무거운 쪽은 가까이 옮겨 놓으면 역시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원리에 의해서 가벼워 보이는 앉아있는 미륵보살은 약간 멀리 두고 서 있는 무거워 보이는 입상은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석이조라고 할까요? 미륵보살 반가상을 표현함으로써 이분은 미륵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도 전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그 균형을 잃지 않도록 만든 백제 조각가의 뛰어난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앉아있는 미륵 반가사유상을 약간 멀리 떨어뜨려 놓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서 계시는 가운데 있는 부처님이 제일 앞으로 나와 계시고 그 바로 옆에 서 있는 보살이 그 옆에서 바로 따라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앉아있는 반가사유상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약간 멀리 떨어져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 거리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부처님은 현재의 부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미륵은 항상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저 멀리 다가오지 않은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실제의 현실 공간보다 더 먼 곳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미래다. 즉 시간적으로 미래의 개념을 공간적으로 더 멀리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륵보살은 아직 오지 않으신 분이고 앞으로 올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멀리 표현함으로써 그런 시간적인 개념까지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한국의 화강암 조각 기법은 이 서산 마해불에서 대체적으로 완성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한 후에 이런 백제의 뛰어난 석조 조각 기법은 그대로 신라에 전해지게 됩니다. 경주 감산사에서 조성된 이 아미타 부처님과 미륵보살상은 그런 백제에서 개발된 석조각 기법이 조금 더
발달되고 좀 더 변형되면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우선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을 보세요. 보시면 손을 들고 계신데 이 손을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펴고 계셨습니다. 시무웨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손가락을 실제로 이렇게 구부리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리석 조각이면 가능하겠지만 화강암이나 사암 조각은 손을 이렇게 구부린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바짝 붙인 상태에서 손가락을 정말 튀어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손가락의 윤곽만 돌려서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것처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손을 그냥 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원래는 평면이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은 미륵보살상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미륵보살을 보시면 이 비스듬하게 걸친 옷자락 주변으로 이 가슴 근육이라든가 배가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 같은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것 같은, 마치 패션 모델이 워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만 보면 이 미륵보살의 인체의 굴곡이라든가 아니면 걸어오기 위해서 한쪽 발이 앞으로 나와 있고 한쪽 발은 뒤에 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놀랍게도 옆에서 보시면은 완전한 평면입니다. 가슴에도 아무런 근육 표현이 없고요. 그 다음에 걸어오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 이 다리 부분을 봐도 두 다리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근육이 볼륨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다리가 걸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실제 깊이감으로 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면적인 착시 효과로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자, 이 옷자락이 지나가면서 마치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위를 흘러가는 것처럼 선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가슴과 배가 볼록하게 약간 나와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 같은 경우는 그 영락이라고 하는 길다란 목걸이 같은 것이 저 무릎 있는 데까지 걸쳐져 있는데요. 그것을 좌우 대칭의 U자형으로 그냥 내렸다면 뻣뻣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마치 한쪽 발은 앞으로 한쪽 발은 뒤에 가 있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U자형으로 그려놓으니까 앞에서 보는 사람은 한쪽 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들에게 여러분들은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화강암 조각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기법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석굴암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런 조각 기법이 발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석굴암의 프로토타입 아니면 석굴암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풀기 위한 예비 문제, 연습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주 남산의 칠불암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큰 바위의 마애불로 부처님이 새겨져 계시고요. 그 앞에는
돌 기둥처럼 된 곳에 이렇게 네 부처님이 돌아가면서 사방불상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석굴암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가? 우선 뒤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이 석굴암 부처님과 똑같은 오른쪽 가슴을 드러내고 항마촉지인, 즉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그 보드가야에서의 보리수 아래에서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같은 도상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화강암이라는 단단한 돌을 이용해서 이런 조각을 굳이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냥 모양만 똑같이 내는 거라면 나무로 해도 되고 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금동이나 나무나 흙보다 돌이 가장 오래가는 재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돌로 불상을 만들 때는 영원히 후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칠불암에서는 이 주요한 존상들만 돌로 만들고 그 주변을 감싸는 집은 아마도 그냥 돌을 막돌을 벽돌처럼 쌓거나 아니면은 전각을 세우거나 그래서 분위기만 석굴사원 느낌을 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석굴암은 불상뿐만이 아니라 그 불상을 덮고 있는 모든 집까지 완벽하게 돌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영원히 후대에 전해질 신전을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석굴암을 보고 다른 문화재들과는 다르게 더 깊은 감동을 받는 이유는 석굴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 그리고 돌로 만들었음에도 다른 조각과는 다르게 매우 살아있는 사실적인 조각이라는 느낌,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석굴암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사실적인 어떤 조각의 기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시면 정말로 이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그런 악마들을, 마귀들을 항복시킬 때의 손 모습인데요. 이 가슴에 얹고 있는 왼손 손바닥을 보시면 손 하나하나의 마디, 그리고 손톱과 손가락이 이어지는 곳에 정교한 묘사, 그리고 이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곳에 생기는 이런 마디마디의 표현 같은 것을 보면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정교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정교한 조각과 함께 완벽한 형태의 석굴이 없었다면 아마도 무너지거나 불에 타거나 하면서 다른 많은 사찰이나 유적처럼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굴암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전체를 돌로 만든 뛰어난 화강암 공법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석굴암의 천정은 돔 형식입니다. 사실 돔이라는 것 자체가 아치 형태를 360도로 돌려서 만든 것인데요. 아치나 돔이나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석굴 구조로 선택한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천장에 마치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돌이 박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또한 이 석굴 구조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던 보강제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돌을 돌못이라고 합니다. 못을 박는 기능인데 그것을 돌로 만들어서 못을 박아놓은 것이죠. 사실 이런 돌못 기능은 석굴암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런 석조로 축대를 만들 때 지금 축대에 보시면 못이 박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저런 못을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의 치아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안으로는 긴 뿌리가 박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뿌리가 흙 속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축대가 무너지려고 해도 저 깊이 박아놓은 못의 뿌리 때문에 단단하게 축대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대에 사용되던 돌못을 과감하게 천장에 사용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고요. 특히나 이 돌못을 수직으로 또는 수평으로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박아놨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도움이 혹시라도 안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하중을 이 돌못을 비스듬하게 박아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지렛대처럼 붙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이 돌못이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뿐 아니라 하중을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냥 도움만 만들어놨어도 안정적인 구조인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몇 년 전에 경주 포항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려사 또는 다른 역사 기록에 보면 경주 일대에는 꽤 많은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도움 형태는 그 자체로는 안정적이지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것도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말하자면 내진형 도움 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개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그 덕분에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완벽하게 버티고 있는 석굴 구조를 볼 수 있고, 그 덕분에 이 도움 아래에 있는 수많은 걸작 조각상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원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왜 신라인들이 이 단단한, 정말 깨기 너무 어려운 이런 돌을 굳이 깎아서 불상도 만들고 돌집도 만들려고 했는가, 그 집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념의 승리였죠. 화강암과 싸운 신라 석공들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석굴암 불상을 보시면 아마도 그 한국의 불상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불상으로 손꼽히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제가 여기서 이 석굴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를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언뜻 보면 참 멋있는 부처님이신데 사실 이 부처님을 그대로 실측해 놓은 도면을 보면 어떠십니까? 부처님의 다리가 짧죠. 하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겉으로 볼 땐 늠름했는데 막상 일어나면 다리도 짧고 하체도 빈약한 그런 비례가 좀 맞지 않는 부처님이신 거예요.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여러분 언뜻 보시기에는 부처님의 하체가 작다는 게 전혀 안 느껴지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석굴암 부처님을 볼 때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각 차이가 생기겠죠. 가까이 있는 하체는 커 보이고 저 위에 있는 상체나 부처님의 머리는 작아 보이겠죠. 그것을, 그 시차를 교정하기 위해서 보통 대형 불상을 만들 때는 원래 저렇게 하체는 작게, 상체는 크게, 머리는 더 크게, 이게 원래의 규칙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멀리서 봤을 때도 완벽한 비례가 나오고 오는 길에 봤을 때도 완벽한 비례가 나오고 부처님 바로 밑에 와서 봤을 때도 완벽한 비례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 석굴암을 바라볼 때 다른 부분은 다 지우고 부처님만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다 지우고 보니까 부처님의 하체가 굉장히 작구나 하는 게 금방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 사람이 어떤 크기를 느낄 때는 그 자체의 크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크기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폰조 효과 또는 폰조 일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폰주 일루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진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자동차 3대가 놓여있는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자동차가 가장 커 보이시나요? 원래는 가까이 있는 자동차가 제일 커 보여야 되는데 이 사진 속에서는 여하간 가장 멀리 있는 자동차가 제일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멀리 있는 자동차가 제일 커 보이는 것일까? 사실은 이 3대의 자동차는 크기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멀리 있는 자동차가 커 보이는 이유는 도로가 이 앞으로 멀리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 그 좁아진 공간에 있는 차는 똑같은 크기지만 커 보이는 거고요. 넓은 쪽에 있는 자동차는 같은 크기지만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석굴암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두 기둥 사이에 바짝 붙어 있어서 하체는 기둥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실제의 비례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고요. 상체는 약간 공간이 있으니까 실제 크기보다 약간 작아 보이고 불두는 더 넓은 공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작아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서 볼수록 원래 하체가 작다는 게 보여야겠지만 이미 가까이 갈수록 하체는 가까이서 보고 상체는 위에서 보는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다가가 갈수록 우리는 왜곡된 하체는 크게 보이고 상체는 작아 보이는 그런 시점으로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우리는 항상 일정한 어떤 비례로서 이 석굴암 부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석굴암이 조각적으로나 건축적으로나 얼마나 과학적이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작품인가를 살펴보셨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다 보면 그러면 한국의 화강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교한 조각은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눈속임처럼만 만든 그래서 정교한 조각을 그냥 흉내만 낸 그래서 투박한 그런 조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자칫하면 그렇게 따라만 하다가 멈춘 조각으로 보일 수 있었던 화강암 조각이지만 신라의 장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생략적이고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에서 독특한 어떤 그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신라인들만의 표현 기법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석굴암과 자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낙양의 용문석굴에 있는 불상 조각들입니다. 석굴암처럼 웅장한 석굴 구조 안에 있었던 거대한 석조 불상인데요. 사실 그 거대한 크기를 보자면 석굴암의 몇 배가 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굉장히 언뜻 볼 때는 석굴암 조각이 사실적인 것 같았는데 중국의 정말 정교한 사실적인 조각과 비교해 보자면 한국의 조각은, 석굴암 조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생략된 모습입니다. 자, 금강 역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은 언뜻 볼 때는 막 근육이 불끈불끈 움직이고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조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역시 용문석굴에 있는 금강 역사상과 비교해 보면 중국의 금강 역사상은 그 근육의 섬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정교하게 묘사한 반면에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은 꼭 필요한 근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생략해버렸습니다. 중국의 금강 역사는 너무 사실적인 나머지 사람처럼 보여요. 그냥 저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화강암 조각의 특징은 언뜻 보면 사실적인데 그걸 보는 순간 인간의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두가 전부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각을 너무 사실적으로 하게 되면 인간적이고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는 되지만 그분들이 부처님이다, 신이다 이런 생각은 잘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굴암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언뜻 볼 때는 사실적이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정말 사람처럼도 보이지만 또 살짝만 다르게 보면 저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들은 굉장히 초월적이고 어떤 신적인 그런 능력을 지닌 그런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이런 석굴암을 발견했던 일본인들조차도 그리고 그런 발견된 석굴암에 와서
보고 감동을 받았던 서양 사람들도 중국이나 일본의 조각과 비교하면서 석굴암 조각이 단연 최고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화강암은 조각하기에 어려운 돌이었지만 그 돌에서 시작해서 이런 사실성과 신비로움을 둘 다 갖출 수 있는 조각으로 발전시켰던 것이 바로 신라 석공들의 그런 조각적, 예술적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11면 관음보살상도 석굴암에서 아주 유용한 작품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얕은 부조입니다. 서산마애불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얕은 부조인데 언뜻 보면 밋밋한 얕은 부조이지만 이 부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얇은 천이 몇 겹으로 겹겹이 포개지고 그 밑으로 다시 영락 장식이 흐르고 그 밑으로 다시 옷자람이 몇 개로 접히면서 이렇게 얇게 레이어가 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이 관음보살은 여러 겹의 비단 옷이 걸쳐 있는데 그 비단 옷의 두께는 정말 천사들이나 입는 선녀들이나 입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얇은 옷으로 된 그런 천의를 걸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밑에 잡힐 듯 말 듯 보이는 관음보살의 몸까지 느껴지면서 더욱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함. 그냥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살아있는데 신비로운 존재가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석공들이 처음에는 영원한 불교 미술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화강암의 특징을 잘 살려서 살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초월적인 그런 두 극단의 어떤 속성을 함께 표현해내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 그런 예술적 가치로서, 의미로서 우리가 석굴암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각이 왜 다소 투박해 보이는가? 그것은 화강암이라는 조각에서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화강암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발전시켜서 한국 미술만의 독특한 창조성을 만들어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강암 조각만큼은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